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박창훈입니다. 추미애 아들의 병역 특혜 관련된 의혹이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추미애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을 흔들기 위해서 임은정을 대검에 불러들인 추미애, 정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야기, 그리고 10월 3일에 개천절 집회와 관련된 이야기들, 종합적인 이야기, 오늘 또 김대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듣고 싶은 방송 대현TV 대표이자 진행자인 김대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유 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말 이분은 조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추 장관이 뭐 막상막하죠. 막상막하죠. 더군다나 이 남녀의 대결 뭐 이렇게 구도로 좀 놓고 본다면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임과 현직의 그 싸움인데, 전임과 현직의 누가 더 불공정하거나 누가 더 특권을 누렸느냐의 이 치열한 다툼에서 막상막하에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누가 이길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저한테 누가 더 독하냐 혹은 누가 더 이 세상 질서를 더 어지럽히냐, 저는 뭐 이 추미애를 선택하겠습니다. 김대현, 우리 박 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추미애가 아마 지금 이제 이 아들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도 말이죠. 이 정도 청탁과 민원, 그러니까 민원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을 처리했을 텐데, 그 중에서 그야말로 지역구 유권자라든가 뭐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자기 개인의 이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준 민원 처리를 제외하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 여기만을 위해서 처리한 민원, 이 민원에 대한 이 제보들은 지금 국민의힘 정당, 야당에 속속 접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거치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거치는 이제 끝났죠. 웬만하면 내려와야죠. 이 정도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무슨 뭐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논란을 빚었으면은 체면상 염치가 있으면 내려와서 수사를 받겠노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염치가 없어서 언제까지 갈지가 되게 기대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웬만하면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는 게 이 정권 이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아마 안 내려오실 거예요, 웬만하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정말 상상도 못 한단 말이에요.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군대를 갔다 오고. 모든 군인들은 사실 꿈이 휴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휴가를 학수고대하면서 고표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 아드님은 2차 병가 때도 전화로, 또 여기에 3, 4일 더 붙인 개인 휴가도 전화로 허락을 받고 휴가를 즐기신 거 아닙니까? 뭐 즐겼다고 표현하는 게 좀 과할 수 있으나 어쨌든 휴가를 가셨죠. 자, 이거는 울트라 캡숑, 강력한 권력을 지닌 자만이 가능하지 않겠나. 우리 같은 이 필부들이나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나. 자, 다만 이제 휴가 중인 자가 전화로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의 상황, 정말로 이례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 아드님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귀대하지 못할 때 전화 등을 통해서 소속 부대에 연락해서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자, 근데 공교롭게도 전화는 했으나 관련 기록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2017년에 이런 방식으로 전화로 이렇게 장장 23일간의 휴가를 다녀온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 추 장관 아들이 유일합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국방부가 이런 휴가 조치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밝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추미애와 정권을 위해서 군율과 기강을 팔아 넘겼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여러분 60만 장병들은 집에서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팁이 있습니다.
진단서는 사후에 내쳐도 됩니다. 아.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방,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죠? 아무도 뭐 지킬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제가 국방부 계신 분들한테 참 안타까운 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특혜라면 특혜라고 말을 해야죠. 근데 이건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특혜를 특혜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정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국방부. 저는 말이죠. 네.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이 솔직하게 이 군인으로서 대장부로서 이 자신의 기상 네.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세상이 과거에 있었다면 네. 지금 이 시점부터 미래는 점점 더 이런 군인의 추상 같은 기상을 보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하는 이런 걱정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좀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천재지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 동생이 눈이 많이 와서 강원도에 부대 이제 복귀하는 날인데 부대에서 먼저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눈이 많이 오니까 오다가 사고 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니까 하루 뒤에 좀 괜찮은 상황이 풀리면 들어와라 그래서 아주 좋은 부대에 근무하셨던 모양인데요. 아니 강원도 산골짜기라 제 동생이 산골짜기라 그러니까 이제 차 타고 오다가 괜히 사고 나면 병사가 다치면 오히려 그렇죠. 그게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한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고 하루 무리하지 말아라. 네, 무리하지 말아라.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태풍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흔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전화로 휴가 연장했다는 얘기는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20대 남성들, 30대 남성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 부대원들이 느끼기에는 탈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추장관 아들이 병가를 갔다는 거는 좋습니다. 자, 1차 병가를 가고 2차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17년 2차 병가가 만료되는 6월 23일 날 이날 복귀했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조금 더 치료할래요? 조금 더 자택에서 쉬고 있다가 들어갈래요? 이게 군대의 신성한 국방의 의미를 지고 있는 사람이 할 소린가? 과연 이런 군대가 온전히 국방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죠. 자, 4일간의 개인 휴가를 재추가하면서 더군다나 행정 처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시 부대원들 입장에서는 야, 군생활, 야, 뭐 서아무개 이놈 군생활 지 멋대로 하는구나. 야, 엄마 백 믿고 그냥 저렇게 노는구나.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출타 일지 복귀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병이든 뭐 내무반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 점호할 때 그런 걸 다 체킹하게 돼 있고 그 안에도 2등병이 있고 1병이 있고 상병, 병장이 있고 다 계급 체계와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뭐 관리자라고 하는 게 무조건 뭐 부사관이 돼야 되고 아니면 뭐 소위 대위 중위가 돼야 되는 건 아니죠. 이 안에도 계급에 따라서 자기 맡은 바 다 관리 체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점호는 그럼 왜 합니까? 점호를 하는 이유가 군의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병영 생활이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그야말로 점검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안 들어와? 아주 군대를 콩가루로 만든 거죠. 이게 추장관과 그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 문란하고 있다. 이거는 국방농단이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이 1차,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의 1차 병가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그 다음에 2차는 6월 15일부터 23일. 그리고 3차. 세 번째는 6월 24일부터 27일입니다. 그 6월 25일 날 당시 병장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직 병장이. 그 귀대하지 않은 사실을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왜냐면 윗선에서는 다 처리가 됐죠. 뭐 전화로 해갖고 대충 그럴 수 있습니까 해서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득했을 수는 있죠. 더군다나 엄마가 당대표였으니까 그게 뭐 크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렇으면 행정 처리를 해야죠. 부대원들한테 알려주고 공유할 수 있게 해야죠. 아니 이게 바로 특혜라는 거 아닙니까? 사후 처리하고. 자, 그러면 이게 백이 없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엄마 찬스 써갖고 결국 집에서 좀 쉬다가 군에 복귀한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30대 그야말로 흑수저. 정말 통탄할 일이죠. 이런 불공정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불공정을 만든 장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후훅이라고
정말로 낯이 두껍고 속이 검다. 네. 뭐 중국에서 이런 정치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추 장관이 구태 정치인의 전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 예. 추미애 장관의 발언도 참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하고 나고 본인의 아들에 비하면 특혜받은 것도 아닌데 뭐 특혜라고, 특히나 뭐 황교안 전 대표의 아들이 뭐 이군사령부에서 근무한 게 뭐 특혜다, 네. 이런 얘기를 해놓던 추미애 예. 전 이제 민주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이 보수 정권의 혹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군 생활과 예.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보도하는 내용, 그것과 지금 이 추미애 문제는 정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좀 같은 등급으로 레벨로 좀 취급을 해주세요. 예, 안 그러면 추 장관이 또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을 만한 타이밍에 와 있는데 물론 이제 불명예스러운 사안입니다만 네. 예, 같은 레벨 등급으로 좀 처리를 해서 보도량을 좀 같이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특히 연합뉴스도 그렇고 뭘 감싸거나 아니면 옹호하는 그 방송보다는 언론의 본연의 의무, 뭐 역할인 이 감시자로서의 관점에서 사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아들 뭐 이런 거는 지금 얘기할 계제가 아니죠. 지금 특혜 의혹에 불거진 것은 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꾸 물을 흐르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 이런 장난질, 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죠. 제가 사실은 신원식 네. 지금 국민의힘 네. 줄여서 힘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힘당. 네. 네, 힘당에 계시는 신원식 의원한테 좀 안타까운 게, 자, 이런 폭로를 하게 되면 타깃을 정확히 정한 다음에 네. 그 타깃 이외의 것에는 전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오로지 네. 타깃만 보고 가야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흔들어대죠. 신원식 당신에게 와서 폭로를 한 이모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과거 참모장이요. 장군으로 있을 때 참모장으로 있었고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자, 짝짝꿍 아니냐. 네. 근데 본질은 뭐냐면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고 그 사실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화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신원식 의원이 뭘 했냐면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해명은 추미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원식 이번에 이제 이런 거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은 그 참모장이 나랑 가깝다, 혹은 나와 무슨 뭐 어떤 그런 인연이 없다, 연락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그냥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퉁 쳐버리고 그 다음에 오로지 추미애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론도 더 이상 이 무슨 뭐 가깝거나 뭐 참모장이거나 어쩌거나 이게 말을 만들어내면 계속 프레임이 희석되기 때문에 오로지 프레임은 딱 추미애와 추미애 장관 아들에 맞춰놓고 거기다가 군인답게 화력을 집중해 주시는 걸로, 그래야지 이게 그 언론에서도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의도한 대로 기획한 대로 또 부정과 불공정을 파헤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제 추미애 쪽에서는 벌써 그 지원단장이었던 대령, 예비역 대령 그분을 고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소했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사건을 물타기를 해서 진실을 흐리고 본질을 흐리면서 여기저기로 사건을 지금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그 부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개인이 네. 고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이 사안이 다 종료된 뒤에 나에게 있었던 가짜 뉴스라든가 아니면 음해성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의혹 해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 규명하는 것, 이것이 선행돼야지. 그렇죠. 지금 치고받고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자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이모 대령이 이제 오늘 자료를 냈는데요, 입장문을. 자대 배치와 관련된 부분만 소송을 했어요. 다른 거는 이제 안 하고 추미애 장관 가족이.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대 배치에 대해서 하도 문의가 많고 청탁이 많아서 신변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에 뭐 이런 일이
배치, 특히 이제 추 장관 아들 자녀 네. 배치와 관련해서 이런 문의가 있어서 신병 교육을 마치고 이제 수료식 하는 날 전체를 다 모아놓고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도 다 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장장 연설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거 안 되고 뭐 민원을 넣는다거나 네. 청탁을 한다거나 자 우리는 공정한 룰 위에서 자대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자대 배치 관련된 민원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부대가 솔직히 네. 뭐 예전부터 좋은데 편한 대로 보내준다 뭐 예를 들면 장군차 운전병 해달라 이러면서 예, 막 예, 청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입대할 때부터 지휘서신 같은 걸 보내서 전혀 그런 거 없고 컴퓨터를 통해서 랜덤으로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뭐 요구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그걸 해주겠다라고 금전을 요구했을 때 절대 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항상 군에선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시국에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본인들이 네. 일단 사과문부터 발표하는 것이 맞는 건데 고소를 한 게 정말 제가 이 정권 그리고 추미애의 뻔뻔함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뭐 비롯해서 뭐 조국도 마찬가지였죠. 뭐 그 이외에 이 의혹이 불거지는 사람들은 다 부인합니다. 속 시원하게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자리를 내려놓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정신을 따른다는 사람이 노무현과는 결이 좀 달라요. 무조건 버티게 하고 모르쇠 하고 아니다로 몰아가는데 자, 이 민주당 출신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네. 지금 계속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거론되면 먼저 나와서 이실직고하세요. 언제까지 이것도 추가 폭로가 있으면 그 폭로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네. 이 상황을 모면할까 요런 그 꼼수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특히 현 정권에 몸담고 있는 분들 뭐 당신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그 노무현 정신이 뭐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과거의 노무현은 그래 당당했던 측면이 있어서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되돌려 보면 네네. 조국 때도 그랬고 네. 지금 이 추미애도 그렇고 논란이 많고 누가 봐도 특혜라는 생각을 할 만한 것들을 이제 언론 보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제보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면 네. 사실 후보자일 때 이미 이 아들의 타령 의혹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인재풀 수준이라는 게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지금 정권을 잡은 세력들, 민주당 세력들이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공격할 때 그렇게 인재가 없느냐, 그렇게 쓸 사람이 없느냐, 아주 그냥 그 대놓고 욕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었는데 정작 당신들이 집권을 한 상태에서 쓰는 인재들은 고작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인가 하는 이 비판의 직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국의 경우에는 그 검찰을 제어하겠다는 1차 목표 그리고 네. 문재인의 바통을 넘겨받겠다는 2차 목표가 결합돼서 법무부 장관에 앉혔는데 네. 욕심이 좀 과했죠. 그 조국이라는 자가 앞뒤가 다르거나 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일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눈치채지 못했는 모양입니다. 네. 그것도 눈치를 못 채다니. 자, 조국 장관 임명 강행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태까지 사람을 면밀히 뜯어볼 수 있는 그 해안이랄까? 이런 냉철함이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저라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은 참모들이 하는 얘기에 주로 경도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을 어떤 식으로 뭐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다 잡아야 되니까 네. 대통령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경도가 되고 또 문재인 본인도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자살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검찰을 굉장히 적대시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조국에 나가 떨어지니까 네. 추미애라고 하는 차악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라도 검찰을 누르고 싶었겠으나
이 추미애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이 주변 사람들의 눈을 잘 의식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네. 원래 그 당대표를 할 때도 그래서 추 장관이 좀 당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어요. 너무 좀 독선적이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트러블 메이커다. 말만 하면 구설에 오르고 말이죠. 네. 자, 문재인에게 조국과 추미애는 그래서 저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책 제목이 운명입니다. 네. 자, 조국과 추미애도 당신의 운명이라고 전 봅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고, 네. 이 도덕적, 윤리적 그 책임을 넘어서 향후에 법적인 책임까지도 당신에게 갈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그 내세우고,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그게 바로 조국이다. 그게 바로 추미애다. 이렇게 얘기해서 검찰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원포인트죠. 그러니까 네. 10일 목요일 원포인트 인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이문정을 대검 감찰부에 옮긴다. 네. 근데 이문정이란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수사마저도 말도 안 된다고 고소를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고 정말 궤변을 드러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감찰부로 간다 그러면 상식적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황당한 네. 인사지요. 네, 그 검찰을 장악할 수 없으면 검찰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드는 그런 인사입니다. 윤석열 총장 체제를 그토록 비판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이문정이라는 사람이 부장검사인지 뭐 평검사인지는 뭐 알 바 아닙니다만, 네. 결국 지방에서, 울산에서 대검으로, 뭐 이른바 영전이겠죠. 이것도 그렇죠. 예, 평가하자면 정권의 입맛에 영전을 하기 위해서 정권의 입맛을 맞춰왔던 건 아닌지,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잘 보필하겠다 그러면서 군주가 나라를 잘 이끌면 그 명을 따르고, 군주가 잘 이끌지 못하면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 군주가 백성에게 허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글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제 나라 제상인 안영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문정 검사가 뭐 이런 그 재주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디다 대고 윤석열이 군주입니까? 예,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았고, 그리고 명이 나라를 잘 이끌면 그 명을 따른다. 그러면 나라를 잘 이끌면 그 명이 옳지 않아도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맥 자체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는 문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또 얼마 그렇죠. 전에 그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여성 의원분. 무슨 뭔 얘기를 하는지 자기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무슨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옹호를 하나. 사람들은 알기 쉬운 단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쉬운 단어를 빠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에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걸 몰라요. 어렵게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거는 이렇게 훅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진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죠. 이 이문정이라는 사람도 틈만 나면 뭐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고 정권과 좀 코드를 맞춰오고, 특히나 네. 또 뭐 조국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따랐다는, 뭐 좋아했다는 분 아닙니까? 네. 자, 본인 뭐 기분이 좋겠죠? 네. 입이 아플 정도로 기쁜가요? 그러나 임 검사님,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그렇죠. 메뚜기는 가을이 지나면 죽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좀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그러시죠.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개천절 집회를 뭐 두 손 모아 뭐 부탁한다, 뭐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네. 8.15 집회 때도 뭐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 이게 뭐 꼭 신의 한 시청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네티즌들의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광훈 목사님이나 네. 혹은 거기 나오시는 정치인분들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문재인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나간 건데 그렇죠. 왜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게 모순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집회를 주최하는 쪽과 국민의힘이 연관돼 있다라는 것에 명분을 또 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재무덤을 제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8.15 광화문 집회에 모인 분들, 모인 시민들, 그분들이 왜 김종인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그렇죠. 자, 또 이 시민들 상당수는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힘당, 국민의힘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와서 향후에 있을 집회에 참석하라 말라. 이런 말을 하면 좀 전에 우리 박창원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좌파들에게 그것 봐라, 니들은 원래 한통속이잖아, 이렇게 공격당할 빌미만 제공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집회 참가자들로부터는 또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니들이 뭔데 하라 말아야? 네. 우리는 당신의 당을 지지하지 않고 김종인 당신을 지지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욕을 먹게 생겼어요. 네. 근데 그냥 가만히나 계시지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이 실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있습니다. 네. 아들 타령 의혹을 둘러싼 이 증언이 나와도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9개월째 검찰이 미적미적하고 있죠. 수사 의지가 없죠. 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인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다 기소 조사도 안 했고 수사도 안 했고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서 그렇죠. 이속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윤미향 의원, 이 사람 지금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설사 수사가 이루어진 사람들도 네.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희한한 논리로 살려줍니다. 네, 거짓말을 했으나 거짓말이 뭐 구체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적이지 않았다. 악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네. 자, 최근엔 또 노동조합법을 지키지 않아서 법의 노조였던 전교조가 드디어 합법화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대법원에서. 네. 자,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친문은,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은 무죄입니까? 자, 친문 진영은 이 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모든 곳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론조사는 믿기 힘들 정도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좌파 진영에 유리한 구도와 지형,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데이터 독재, 그리고 디지털 전체주의가 시작됐고 이미 굉장히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분노한 우파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쏟아져 나오는 건데 이걸 김종인 당신이 무슨 근거와 무슨 권한으로 오라가라 말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진짜 보수 우파 진영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하면 네. 이 집회의 방식이나 국민과 소통하는 이런 미숙한 부분들, 이런 점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좀 꺼내놓으면 돼요. 뭐 실제로 여러분들 때론 이 집회에 나와 있는 이 집회의 어떤 전체적인 구도, 모양새가 꼰대처럼 강경한 입장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편집을 하고 방송에서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강경하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다소 막무가내의 주장을 한다, 대화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 말이 맞다 치더라도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들을 팽시키거나 이들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이들을 억압한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건 네. 정권에서는 하는 거고,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서 집회 방식을 조금 더 세련되게 좀 바꿔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국민에게 다가갈 방안을 제시하는 거, 그게 보수 정당, 우파 정당으로 살아남는 길입니다. 자, 그러고도 어떻게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하고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궐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아스팔트 우파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까? 당신들은 이 극우이고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적당히 그냥 제어하겠다? 자, 어디나 이게 시작이 있습니다. 좌파 세력에 대한 심판,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4차례 선거에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네. 자, 정권에 저항하고 분노하는 이 에너지는 이 좌파 세력의 심판을 위한 전의대로서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당에 지금 필요한 자세라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거나 뭐 비리가 나오고 실세들이 줄줄이 엮여서 교도소에 가고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래의 관점으로 그런 관성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좌파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지금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차단하기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검찰, 경찰을 충견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국가 권력기관은 다 장악을 했고 네. 심지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기관까지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깡그리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당신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런 정치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고작 한다는 얘기가 제발 집회에 나오지 말라.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두 손을 모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러나시라. 오히려 이제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안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정당은 그렇죠. 차악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뽑는다는 그렇습니다. 표현에서 네, 맞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국민의힘 같은 존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오히려 더 그쪽이 더 최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였다면 진짜 뭐 대안도 얘기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질게 끌려가는 거란 말이죠. 아니 지금 저쪽에서 공격을 해대니까 좌파 진영이 공격을 하니까 이번에는 코멘트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에 지금 답한 거예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그 수동적으로 이 당대표이면서 비대위원장직을 하실 거면은 차라리 지금 내려오는 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참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보궐선거 이제 한 6개월 좀 넘게 사실상 한 3, 4개월 정도 후면 그렇습니다. 후보가 어느 정도 좁혀질 텐데 그렇습니다. 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SNS를 뭐 닫고 이제 뭐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욱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또 이번에도 계속 말만 있다가 안 나가실 건지 예측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 이제 홍정욱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생겼었는데 네.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를 좀 보면 그 뭐 인터뷰 행간에서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그런 답변들을 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저는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는 했으나 역시 이 경제적 어떤 그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 서울시장 출마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손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홍정욱은 정계복귀나 정치권 재진입을 하지 않을 것인가? 요건 아직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차기 대선 정도면 홍정욱이 모든 걸 다 걸고 한번 뛰어들 수 있겠다는 정도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 인터뷰 안에서도 강조했던 게 그 기업을 제대로 키웠고 또 새로운 기업도 맡아서 상당히 굵직한 기업으로 키웠고 요런 그 자신의 생각을 좀 담았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무언가 좀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발현된다면 그러면 저는 홍정욱은 대권으로 직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참 뭐 홍정욱 전 의원 항상 이슈를 몰고 다니실 수밖에 없는 게 뭐 잘생겼죠. 뭐 네. 학벌도 하버드, 스탠퍼드 뭐 거기다가 헤럴드 경제라고 하는 신문사의 회장, 지금 올가니카라고 하는 식음료 회사의 또 회장님, 뭐 재단의 또 회장님, 뭐 좋죠. 네. 참 근데 또 이 아끼다 똥 된다고 이분께서는 한 번쯤은 나가실 거면 출마할 생각이 있으시면 한 번쯤은 본인이 나오셔야 될 텐데 이러다가 그냥 잊혀지진 않을까 좀 약간 그런 또 걱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캐릭터 자체가 보니까요. 저 인터뷰에서도 자기 스스로 언급을 해놨지만 한 번 마음 먹으면 그냥 일도 양단이더라고요. 보니까 스타일이.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장 간을 좀 본 것 같은데 일단 손절하고 대권은 제가 볼 때 마음 먹으면
달려들겠다 이런 심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단 뭐 상황을 봐야 되지만 그렇죠. 예, 이렇게 계속 그냥 나간다 말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결단을 좀 내리는 게 네. 예,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냄새 풍기려고 방귀만 끼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네. 거면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본인 사업하시는데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최근에 피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피소가 된 것도 이제 경제 행위를 하는 거는 최우선 순위가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 이윤을 어떻게 크게 만들 것이냐에 쏠리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번에도 이제 피소가 된 그 내용이 홍정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언론사를 팔면서 그 언론사 건물을 매각하는데 그걸 너무 저가에 팔았다. 그래서 이걸로 손해를 본 어떤 특정인이 배임으로 지금 피소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영위하던 분은 상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제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그 정치적으로 자기가 재개를 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딱 접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들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네. 지금 이제 갸우뚱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다시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건가 하다가 서울시장 손절 대권 그거는 아직 ING 뭐 요 정도. 네, 그럼 일단 한번 좀 추이를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파도 네. 재산만 나오는 이 김홍걸 씨. 예. 네, 김홍걸, 이 DJ의 아들로서 네. 제대로 된 일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이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안타깝게도 참 그 비자금 관련된 의혹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권이 끝난 뒤에도 꼭 그 무슨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비자금 의혹들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 아들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재산을 신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 김대중의 아들, 김대중의 삼남. 근데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일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저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흠결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의혹의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자, 그래서 김홍걸 이분이 재산을 신고할 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춤주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산 신고를 조금 누락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이제 고의성 여부, 이게 네. 중요한 대목입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되니까 이건 이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할 대목이고. 네. 자, 근데 그에 앞서서 저는 이제 공직자의 바른 자세, 공직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를 갖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네. 그 본인은 국회의원이 엄청 되고 싶었을 거예요. 네. 아버지는 대통령, 형들은 다 국회의원을 했죠. 네. 근데 자기만 무슨 삐꾸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겁니다. 네. 그런데 공직자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그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내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를 갖춰야지 그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저 네. 권력을 주겠다.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형들처럼 그거는 그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네. 그런 입신영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네. 김현의 이제 재산 관리는 이제 더군다나 허술하다고 그것도 뭐 그 이상이죠. 사실은 그렇죠. 지나치게 좀 약간 탐욕적이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특히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연달아 3채나 쇼핑을 하듯이 사들였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변변한 직업 한번 가져본 적 없는 홍거리는 재산이 100억대에 이르렀다는 그런 옛날 뭐 소설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자, 재산이 100억대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 김홍걸 의원은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분이 임기를 마치는 4년 내내 계속될 겁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뭐 나름의 뭐 뭐랄까 짐이랄까, 네. 업보랄까, 그걸 질 수밖에 없고, 선관위에서 제가 볼 때는 고발을 할 만한 사안이라서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형량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재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네요. 네, 참, 한 가지도 제대로 말 못하는 그런 네. 민주당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네, 네. 재산 한 가지, 재산이 뭐, 솔직히 돈 많다고 국민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무슨 분양권 살고 집 사서 다시 아들한테 뭐 증여하고 뭐 이런 식의 그냥 그 아주 일반인들도 잘 하지 않는 방식들인데, 네. 그런 거를 이제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 혹은 그 아내가 했다는 것. 자, 근데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저는 공직자가 아니라 네. 사실 왜 이게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나. 네. 처음에 시작은 아마 그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묵인해오던 그런 관행들이 더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의 무게라는 것을 그 한 20톤 트럭쯤 된다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회의 어떤 통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데, 자, 뭐 요런 이제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공직의 무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참 그러고 보니까 네. 이 대현TV 광고를 못했네요. 여러분, 대현TV 구독 한번 와주십시오. 좋은 방송으로, 콘텐츠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뭐 추미애 이야기, 그리고 뭐 이문정 그 검사 이야기,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 김홍걸, 이 정치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건 어쩌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워낙 높아졌는데 정치인들의 시선은 그것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정치인은 한 가지만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만 하면 다른 것들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도 좀 정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문정도 좀 정직했으면 좋겠고,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데 같이 동참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제발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김홍걸도 재산신고 같은 거는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 날카로운 이야기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창원 따봉!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